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카 제3부 네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카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3부 4강을 시작할 텐데, 제목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팔만대증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심이라는 한 글자일 겁니다. 약간 길게 풀이하자면 사물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바르게 알라는 것이 그 팔만대증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원리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떠나라는 것이 바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과 우주를 바르게 아는 것인데, 이것들은 반야로 체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성적 사유와 과학적 관찰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3부의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질이 뭔지도 마음이 뭔지도 생명도 뭔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떠나 진실을 보라고 하고 반야를 닦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마음과 사물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강에서 우리는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기계가 마음을 가질 수 있든 없든 어느 쪽이든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그 생명을 알려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우리 알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인간은 살아있는 걸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물 없이 수십 년을 지내는 부활체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먼저 얼음 개구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얼음 개구리라고 하면 바로 냉동 인간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얼음 개구리는 북미 지역 숲속에 널리 분포하는 개구리입니다. 영어로는 우드 프로그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얼음 개구리, 송장 개구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얼음 개구리는 기온이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피부 바로 아래에 얼음 결정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동맥과 정맥을 따라서 점점 몸 깊숙이 얼음이 얼고 심장과 뇌는 활동을 멈추며 눈도 흰색으로 동결해 버립니다. 몸속 수분의 65%가 얼음 덩어리로 변하고 나머지 체액은 부동액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심장과 뇌가 활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 개구리는 꼭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날씨가 풀리면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고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럼 냉동인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세상에, 지구상에 대개 600명쯤의 냉동인간이 보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2구 정도 있는데, 그 냉동인간은 지금 얼음 개구리처럼 냉동을 시켰는데 죽은 것일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만 희망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UC 버클리의 생명공학과에서 줄기세포로 제작한 심장 조직을 이용해서 냉동과 해동 과정을 검증했더니, 영하 3도씨에서 냉동시킨 심장 조직을 2, 3일 걸려서 37도 정도로 높여서 해동했더니 그 결과 조직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60에서 80% 정도가 정상적 수축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으니까 아마 냉동인간도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정말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거기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죽음이고 어떤 것이 삶인지 참 애매한 게,
우리가 보통 심장과 뇌가 멈추면 죽었다 그러는데 송장개구리 살아나거든요.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활초는 예리고의 장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극한의 건조한 환경에서 자신의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가지를 둥글게 말아서 수분 손실을 막다가 수분을 만나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 다시 피어나는 재생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가뭄일 때는 98%의 수분을 잃은 채 죽은 모습으로 지나다가 소량의 비를 맞으면 다시 생명력을 띠는 푸른 식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볼까요? 그 오른쪽 보면은 수분 공급전에 그렇게 있다가 지금 왼쪽 그림처럼 살아나죠? 20분 만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심장이 활동을 멈추면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활초는 생명 활동을 멈춘 것 같은데 어떻게 물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까. 그러니까 생명을 멈춘 상태의 얼음 개구리야 부활초의 몸 조직은 죽은 얼음 개구리와 죽은 부활초의 몸과 도대체 어디가 다른가? 다 말랐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생명 활동의 최소한은 세포거든요. 근데 세포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물질들은 무생물입니다. 그냥 물질일 뿐이거든요. 그런 물질들 모아서 세포란 단위를 만드니까 생명 활동을 해요. 그럼 생명은 도대체 뭔가? 아직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인공장기를 쓰면 생체 기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도 결국 물질 이외의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활동도 결국 물질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물리화학적 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세포를 구성하는 소기관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조직을 이루는 자기조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서울 시민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구성원끼리 유기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서울 시민의 집합도 과연 생명체일 수 있을까? 근데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제임스 러브럭이라는 영국 학자가 만든 건데 가이아 이론에서는 지구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자기조절을 통해 하나의 안정된 조직체를 인도하는 뜻에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생명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연력학적 정의거든요. 연력학적 정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엔트로피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가만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도록 자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정의하는 건데 그렇게 정의한다면 지구도 생명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정의하면 생명이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된 시스템으로서 자신의 조직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면 생명체의 몸은 썩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생명체는 분명히 자기 제어를 통해서 자신의 조직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렇게 정의하면 기계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생명체와 기계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네틱스가 바로 그걸 연구하는 거였죠. 아무래도 자연계의 생명체를 관찰하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을 알아보고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구도 생명체가 되고 기계도 생명체가 되니까. 근데 생명을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물학적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생명이란 뭔가? 그러니까 뭐를 묻냐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우선 무엇이냐 그럴 때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라 그럴 때 과연 뭔지 또 생명이란 뭔지 이게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생명학적 정의는 자연계의 생명체가 보여준 생명 현상을 말하니까 그대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죠.
그러면 그걸 정해 보면은 자연계 생명체가 보여주는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물은 자기 복제 또는 생식으로 자손에게 자기 형질을 유전시켜 주고요. 그럼 대사작용을 합니다. 먹이를 먹고 섭취해서 배설작용을 하고, 그래서 또 항상성을 유지해요.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건데, 내 몸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의 어떤 일정한 성질을 맞추기 위해서 그 질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나면은 그 몸에서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고, 추우면은 그 또 피부가 오므라들어 가지고 열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성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요. 나쁘면 피하고, 좋으면 뭐 거기 먹이를 섭취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이런 것이 대충 생물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성장과 번식을 하고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서 진화를 하는 것이 생명체라면,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프리온 단백질 들어보셨죠? 이 프리온 단백질이 어떠냐면은,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유전 물질이 없지만은 정상적인 프리온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성장 또는 번식도 합니다. 옆에 그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있으면 변형된 단백질이 옆에 프리온을 변형된 그 프리온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변식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맞춰서 진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온 단백질은 생명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프리온은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누구도 프리온 단백질을 생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전 물질이 없어서 프리온 단백질을 생명체라고 볼 수 없다면, 바이러스는 어떤가?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운반하고 자신을 복제하고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대사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 속에서만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명체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주요 특성인 세포 또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생명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도 없고 대사작용도 하지 않고 스스로는. 근데 박테리아 파지는 박테리아를 숙주 세포로 하는 바이러스를 통칭하는 말로서 세계 천적이에요. 우리가 곤충 중에 천적이 있어서 다른 곤충 잡아먹는 것처럼 이 박테리아 파지는 이 세균을 천적으로서 세균 속에 들어가서 세균을 파괴하고 먹고 사는 걸 보면 꼭 생명체적 활동도 하는데, 이놈이 스스로 대사작용을 못하고 그 세포가 없어서 생명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뭐를 생명체라 할 건가? 좀 더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프리온 단백질과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볼 수 없다면, 과전 유전 물질과 세포를 모두 가진 노새와 벗의 라이그는 어떨까? 노새는 암말과 숫당나귀 그 사이에서 나온 그 동물 새끼고, 벗새는 그 반대로서 숫말과 암당나귀에서 나온 새끼예요. 잡종이에요. 라이거는 숫사자와 암호랑이에서 태어난 잡종입니다. 셋 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대사작용도 해요. 다. 근데 번식을 못 해요. 그렇지만 이 셋의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가 뭐 어떤 경우는 생명체고 어떤 경우는 생명체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음 제5강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공생명은 자연계의 생명체가 갖는 모든 생명생을 다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포함해 인공생명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가리켜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본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뉴턴 약학에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할 때는 그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뭔지를 또 정해야 되는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힘이라 그런다면은
뭐 그렇게 약속하자 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거기에 아무 이의 안 달아요. 근데 생명을 정의할 때는 본질을 말해야 되거든요. 생명이란 건 이런 것이라고. 몇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생명이라고 하자고 약속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약속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생명의 정의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죠. 사실 양자역학적 관찰에 비춰보면 그걸 실제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개념화하고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제2부에서 우리는 입자란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제2부 6강에서 베일의 정리와 아스펙의 실험을 통해서 물리량이라는 것이 물리적 실제가 있어서 그런 물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측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실제성도 없고 분리성도 없거나 아니면 적어도 분리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적어도 코페나겐 해석에 의하면 실제성도 없고 분리성도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나타나서 뭐가 실제인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정의가 어려우냐면 우리가 만든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 실제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편의상 우리가 만든 개념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야신경은 전도몽상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것이 반야신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5강에서는 왜 생명이 편의상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